유품에서 신분증이 2개 나왔어요. 한 사람이 2번 살았다는 뜻이죠. 저는 유품 정리 전문가입니다.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죽은 사람의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섬뜩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발견한 것, 이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3주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러 왔어요. 의뢰인은 며느리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시어머니 방은 저도 처음 들어가 봐요. 40년을 같은 집에 살았는데 며느리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40년을 같은 집에 살면서 시어머니 방에 한 번도 못 들어갔다니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천천히 정리해 주세요. 저는 차마 못 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분은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은 의외로 검소했어요.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사시던 분 치고는요. 오래된 장롱, 낡은 경대, 벽에 걸린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침대 밑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분명 오랫동안 숨겨둔 물건이에요.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거든요. 이건 뭘까? 혼잣말을 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열쇠가 서랍장 깊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신분증이 2개 있었어요. 한 장은 돌아가신 할머니 박정순 씨의 것이었습니다. 1949년생, 주소는 현재 이 아파트. 그런데 다른 한 장은요? 이름이 달랐어요. 김말순, 1949년생, 주소는 전라남도 해남군 어느 시골 마을. 같은 생년월일. 하지만 다른 이름, 다른 고향.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턱선. 한 사람이 2개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뜻이었어요. 어머, 뭘 그렇게 보세요? 뒤에서 며느리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신분증을 상자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분이 제 손에 든 것을 봤거든요. 그게 뭐예요? 며느리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어쩔 줄 몰랐어요.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긴 해요. 숨겨둔 비밀, 감춰둔 과거. 하지만 이건 좀 달랐습니다. 혹시 시어머니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과거에 대해서요. 며느리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과거 얘기를 절대 안 하셨거든요. 친정이 어딘지,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형제가 있는지, 아무것도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의 과거를 전혀 모른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시아버지도 모르셨어요?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생전에 한번 물어본 적 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노하셨다고. 다시는 묻지 말라고. 그 뒤로 아무도 못 물어봤어요. 저는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신분증 2개 외에도 뭔가 더 있었어요. 빛바랜 사진 몇 장, 접힌 편지,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이거 보시겠어요? 며느리분이 망설였습니다. 두려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야겠죠. 40년을 궁금했으니까. 우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사진들. 첫 번째 사진은 시골 풍경이었어요. 허름한 초가집 앞에 한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맨 끝에 서 있는 어린 소녀. 그 눈빛이 돌아가신 할머니와 똑같았어요. 이게 시어머니. 어릴 때 사진인가 봐요. 며느리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젊은 여자가 혼자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마 20대 초반쯤 되었을 거예요. 수수한 옷차림에 머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1968년 봄. 서울행 전날. 1968년이면 할머니가 19살 때네요. 서울로 올라오기 전날 찍은 사진인 거죠. 세 번째 사진. 이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젊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할머니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뭔가 결혼사진 같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며느리분이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진이 결혼사진처럼 보인다는 거였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재혼이었던 건가요? 며느리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어요. 누군가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말순아, 이 편지가 내게 닿을지 모르겠다. 나는 내일 미국으로 떠난다. 아버지가 강제로 보내시는 거야. 너와의 일이 들통났거든. 미안하다. 널 데려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기다려줘. 반드시 돌아올게. 사랑한다. 1969년 2월 재민이가 편지를 읽고 나서 저와 며느리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말순, 재민, 1969년.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는 원래 김말순이라는 이름이었고 재민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하지만 그 남자는 미국으로 떠났고 그럼 시어머니는 그 남자를 기다리다가 시아버지를 만난 건가요? 며느리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펼쳤어요. 할머니의 일기였습니다. 1969년 2월 15일. 재민 씨가 떠났다.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나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뱃속의 아이. 1969년 3월 3일. 숙모가 서울 아는 집에 보내준다고 했다. 거기서 아이를 낳고 입양 보내고 새 출발하라고. 그게 최선이래. 시골에 있으면 난 죽은 목숨이야. 1969년 5월 20일. 서울에 왔다. 여기서는 아무도 날 몰라. 새 이름을 얻었다. 박정순. 이제 김말순은 죽었다. 죽어야 산다. 며느리분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수첩을 계속 넘겼어요. 1969년 7월 12일.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다. 얼굴을 한 번만 봤다. 재민 씨를 닮았다. 보자마자 빼앗겨갔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1969년 8월 1일. 아이는 어딘가로 입양됐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알려주지 않는다. 그냥 잊으래. 어떻게 잊어? 어떻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입양 보낸 아이가? 며느리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평생 숨기고 사신 거죠. 수첩을 더 넘겼어요. 1971년 3월 15일. 같은 직장 박 부장이 결혼하자고 했다.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거짓말쟁이야. 내 과거를 말할 수가 없어.
그냥 고아라고만 했다. 1971년 5월 1일 결혼했다. 박정순으로. 김말수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다. 하지만 할머니는 뒤돌아봤어요. 평생.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들은 최근 날짜였습니다. 2020년 10월. 오늘길에서 젊은 남자를 봤다. 재민 씨와 너무 닮았다. 내 아들도 저만큼 컸을까?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 찾고 싶다.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 버린 어미가. 2023년 8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6개월이래. 이제 곧 죽는다. 죽기 전에 아들을 찾고 싶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평생 숨겨온 건데. 2023년 12월. 결국 말하지 못했다. 비겁하다. 나는 끝까지 비겁했다. 수첩이 거기서 끝났어요. 할머니는 한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분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야. 뭐해?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며느리분의 딸인 것 같았습니다. 아, 유진아. 왜 왔어? 유품 정리한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유진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젊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야? 할머니 거? 며느리분이 급히 상자를 덮으려 했지만 유진 씨가 더 빨랐어요. 신분증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김말순? 이 이름은 뭐야? 할머니 이름은 박정순이잖아. 유진아, 그건. 엄마, 이거 뭐야? 할머니가 가짜 이름을 쓴 거야? 왜? 유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며느리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앉아. 설명해 줄게. 유진 씨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자리를 피해야 하나 싶었지만 며느리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같이 들어주세요. 혼자서는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며느리분은 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첩의 내용, 사진, 편지. 할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요. 유진 씨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야기가 끝나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거야? 입양 보낸? 며느리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도 모르는 거야? 삼촌도? 아무도 몰라.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유진 씨가 사진들을 들여다봤어요. 젊은 할머니의 사진, 그리고 재민이라는 남자와 찍은 사진. 할머니가 평생 이걸 숨기고 사신 거야. 유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불쌍해. 할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 며느리분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엄마, 왜 그래? 유진 씨가 물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불쌍하기만 한 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며느리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시집 온 게 1984년이야. 40년 전이지.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하셨어. 1984년 며느리분이 24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송미영. 서울 토박이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대학에서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성실하고 다정한 남자였어요. 1년을 사귀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미영은 긴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그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고향이 어디야? 서울이에요, 어머니.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세요. 시어머니가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흥, 별 볼 일 없네.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미영이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이 왜 이래? 이것도 밥이야? 빨래를 이렇게 널면 어떡해? 제대로 배운 게 없어? 청소를 한 거야, 만 거야? 눈이 그렇게 없어? 처음에 미영은 참았어요. 시어머니니까, 어른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더했어요. 미영이 첫째 지훈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라 다행이다. 딸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3년 후 유진이를 낳았을 때 또 낳을 거야? 아들 낳아야지. 미영은 아들, 딸 차별 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지훈이만 예뻐했습니다. 유진이는 늘 뒷전이었어요. 할머니, 저도 과자 주세요. 여자애는 적게 먹어야 해. 오빠 줘. 어린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미영은 수없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 차별하지 마세요. 하지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렸거든요.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넘어가. 싸우면 피곤해. 남편은 착했지만 엄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어요. 시어머니의 눈치를 봤습니다. 미영은 남편에게 실망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미영도 나이가 들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는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외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분이었는지 미영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쓰러진 날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를 간호했어요. 40년 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니까 며느리의 도리를 다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6개월 미영은 매일 병실을 지켰어요.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여전히 까칠했어요. 물이 미지근해. 다시 떠와. 이 음식은 못 먹겠어. 다른 거 사와. 하지만 점점 말이 줄어들었어요. 몸이 약해지면서 기력도 없어지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그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미영의 이름을 부른 순간이었어요. 40년 만에. 항상 야, 이봐, 며느리라고만 하셨거든요. 네, 어머니. 미안하다.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알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말해주고 싶은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의식을 잃었고 결국 눈을 뜨지 못했어요. 미영은 늘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려던 말이 뭘까? 왜 평생 그렇게 힘들게 구셨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 그리고 오늘 그 답을 알게 됐어요. 엄마, 그 얘기 처음 듣는 건데. 유진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 진짜?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 뭔가 말하려고 하셨는데 결국 못 하셨어. 그게 이거였던 거구나. 이 비밀. 유진이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할머니가 평생 숨겨온 것들,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가짜 이름으로 산 것, 그걸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가 힘들게 구신 것도 이것 때문일 수 있어요. 미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 아이를 포기한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해요.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니까 그 화를 다른 사람한테 푸는 거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심하게 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수 있다는 거죠?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미영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한 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동안 힘들었어요.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차별당하고 그게 다 시어머니 마음속 상처 때문이었다고요? 그러면 난 뭐예요? 난 그냥 시어머니 화풀이 대상이었던 거예요? 유진이 미영을 안았어요. 엄마, 난 시어머니 불쌍한 거 알아. 힘드셨던 거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미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치 서러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물러나 창가에 섰습니다. 가족의 일이니까요. 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어요. 한참을 울던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신 건 마음에 남아요. 미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평생 한 번도 사과 같은 거 안 하시던 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진심이셨을 거예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할머니 아들, 그러니까 입양 보낸 아이, 어떡할 거야? 미영이 멈칫했어요. 어떡하다니? 찾아봐야 하지 않아? 할머니 아들이잖아. 아빠한테는 이복 형제인 거고, 할머니 유언 같은 건 없어? 미영이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기 있어. 뭔가 적혀 있어. 1969년 입양기관 세빛보육원. 담당자 김 선생님. 아이 이름 없이 보냄. 보내진 곳 미확인. 세빛보육원. 1969년. 이거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입양 기록이 남아있다면요. 유진이 눈을 빛냈습니다. 찾아보자. 할머니가 그렇게 찾고 싶어 하셨잖아.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찾아드리자. 미영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남편한테 말해야 하잖아. 시어머니 비밀을. 지훈이한테도 말해야지. 언제까지 숨겨. 유진의 말에 미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말해야겠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엄마, 누나, 나야.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의 오빠, 지훈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 미영의 남편 박준호였어요.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유품 정리가 뭐 그렇게.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다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과 신분증을 봤거든요. 이게 뭐야?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미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앉아. 얘기할 게 있어. 박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설명해 주는 동안 그는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신분증 2개,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수첩의 내용.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원래 김말순이라는 사람이었다고?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전라도 해남 출신이셨대. 20살 때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이름을 바꾸신 거야. 왜 이름을 바꿔야 했는데? 미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건넸어요. 직접 읽어봐. 어머니 일기야.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다고? 나 전에? 응. 입양 보냈다고? 응. 준호가 수첩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형이 있다는 거야? 이복형? 지훈이 끼어들었어요. 아빠, 진짜야? 할머니한테 그런 일이. 지훈아, 잠깐만. 아빠가 생각 좀 하게. 준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런 걸 숨기고 계셨다니. 60년 동안. 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오늘 알았어. 유품 정리하다가.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아버지한테도, 나한테도.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평생 그걸 혼자 안고. 미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힘드셨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게 자신이 받은 상처를 지워주지는 않았거든요.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아이 찾아봐야 하지 않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찾고 싶어 하셨대.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찾는다고? 어떻게? 수첩에 입양기관 이름이 있어. 세빛보육원이래. 거기서 기록을 찾아보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55년 전이야. 기록이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입양 기록은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있거든요. 보육원이 아직 있다면 찾아볼 수 있어요.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유품 정리사분이시죠? 네. 박정순 할머니 유품 정리하러 왔다가 이렇게 됐네요.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혹시 이런 일 많이 보셨어요? 숨겨진 비밀 같은 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종종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있으니까요. 특히 어르신들은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니까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들을 겪으셨어요. 준호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겠지. 엄마가 젊으셨던 60년대, 70년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을 테니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래서 어떡할 거야? 찾아볼 거야, 말 거야? 준호가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아내 미영, 아들 지훈, 딸 유진. 그리고 저까지. 찾아봐야지. 엄마가 그렇게 원하셨다면. 준호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형일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피부치야. 엄마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사셨던. 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잘 생각했어, 아빠. 나도 도울게. 미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심정인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숨겨진 아들. 남편의 이복형.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미영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로 했습니다. 세빛보육원은 아직 있었어요. 물론 1969년 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여러 번 이전을 거쳐 지금은 경기도 어느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직업상 이런 기관들과 연락할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연결을 도와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세빛보육원을 방문했어요. 1969년 7월이요? 기록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원장 선생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기록은 여러 번의 화재와 이전 과정에서 많이 소실됐거든요. 준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원장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찾아볼게요. 지하 창고에 오래된 서류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찾았습니다. 1969년 7월 기록이요. 우리는 다시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낡은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1969년 7월 12일. 무명 남아 입소. 생모 김말순 가명 추정. 1969년 8월 1일. 해외 입양 결정. 입양국 미국. 입양 부모 존슨 부부. 미네소타주. 미국. 미네소타. 할머니의 아들은 미국으로 입양됐던 거예요. 이름은요? 아이 이름은 없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입양 후 이름은 기록에 없어요. 다만 입양기관 연락처가 있네요. 미국 쪽 기관이요. 원장 선생님이 종이에 뭔가를 적어줬어요. 여기 연락해보세요. 후속 기록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연락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미국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했어요. 영어가 가능했거든요. 또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국제 연락이라 시간이 더 걸렸어요. 2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메일을 읽었어요. 1969년 미네소타 입양 기록 확인했습니다. 입양아의 미국 이름은 마이클 존슨. 현재 생존 여부 확인 중입니다. 마이클 존슨. 그게 할머니 아들의 미국 이름이었어요. 마이클 존슨 씨는 현재 시애틀에 거주 중이며 연락을 원할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연락 의사를 전달했으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는 또 기다렸어요. 마이클 존슨이 연락을 원할지 원하지 않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답장이 왔어요. 마이클 존슨 씨가 한국 가족과의 연락을 원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전달해도 될까요? 유진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연락하고 싶대. 만나고 싶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미영도 울었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기뻤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마이클 존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유진이 대표로 썼어요. 안녕하세요, 마이클 존슨 씨. 저는 한국의 박유진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생모 가족입니다. 당신의 생모 김말순 씨, 미국 이름으로는 박정순 씨는 올해 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당신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보내고 나서 또 기다렸어요. 답장이 올까? 무슨 내용일까? 그리고 이틀 후 마이클의 답장이 왔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진 씨. 이렇게 연락받게 되어 정말 놀랍고 기쁩니다. 저는 평생 제 뿌리를 궁금해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지만 항상 제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생모님이 돌아가셨다니 슬픕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가족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생모님 산소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얼싸안고 울었어요. 55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거였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한국에 도착한 건 2달 후였습니다. 인천공항. 우리 가족은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준호, 미영, 지훈, 유진. 그리고 저도 함께 했습니다. 가족들이 부탁했거든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저였으니까요. 비행기 도착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일까? 아닌 것 같아. 저기 동양인 같은 사람. 유진이 가리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서양인 같기도 하고 동양인 같기도 한 얼굴. 혼혈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 쪽을 봤어요. 손에 든 사진을 확인하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어눌한 한국어였어요. 하지만 분명 한국어였습니다. 네, 저 박준호입니다. 마이클 존슨 씨?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마이클입니다. 아니, 한국 이름으로는 이름이 없어요. 어머니가 이름을 안 지어주셨으니까. 준호가 마이클을 껴안았습니다. 형? 아니, 동생인가? 우리 엄마 아들. 만나서 반가워. 마이클도 준호를 껴안았어요. 두 남자가 공항 한복판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못 뵀지만 평생 궁금했어요. 마이클이 흐느꼈습니다. 왜 저를 보냈는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유진이 마이클에게 다가갔어요. 저희 할머니, 아니, 마이클 아저씨 어머니는요. 평생 아저씨를 그리워하셨어요. 찾고 싶어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마이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저를 기억하셨어요? 네. 수첩에 적혀 있었어요. 매일 생각하셨다고.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궁금하셨다고. 마이클이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머니, 저도 매일 생각했어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왜 저를 보내셨는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보내신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미영이 마이클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마이클 씨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그게 확실해요. 마이클이 미영을 올려다봤어요. 당신이 동생 아내분? 네, 며느리요. 마이클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마지막까지. 미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40년 동안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이 순간 미영은 시어머니가 조금은 이해됐습니다. 평생 아이를 잃어버린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분. 그 고통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미영에게 향했던 것.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됐어요. 우리는 공항을 나와 차로 이동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산소로 향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공원묘지. 박정순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섰습니다. 마이클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55년 만에요. 마이클이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살아계실 때 못 와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왔어요. 어머니 아들이. 마이클이 흐느꼈어요. 준호도 울었고 유진도 울었습니다. 지훈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미영은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아들 찾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찾던 아들. 여기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에서 미영이 직접 밥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좋아하셨어요. 멸치 육수로 끓인 거. 미영이 마이클에게 국그릇을 건넸습니다. 마이클이 한 숟갈 떠먹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어요. 이게 어머니 맛인가요? 시어머니가 직접 끓이신 건 아니지만 제가 배운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마이클이 미영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 맛을 전해주셔서
식사를 하며 마이클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미네소타에서 자랐어요. 양부모님은 농부셨어요. 좋은 분들이었죠.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어요. 마이클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늘 궁금했어요. 저와 닮은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친부모가 어떤 분인지, 왜 저를 보내셨는지 준호가 물었어요. 양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 한국에서 온 아이라고만 아셨어요. 전쟁고아일 거라고 추측하셨죠. 그때는 많았으니까요. 한국 전쟁 고아들. 마이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쟁고아가 아니었죠. 사랑의 결실이었어요. 비록 그 사랑이 지속되지 못했지만 유진이 물었어요. 마이클 아저씨 아버지. 그러니까 생부에 대해서는 아세요? 이메일로 받은 편지에서 봤어요. 재민이라는 분, 미국으로 떠났다고.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으려고 해봤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재민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준호가 말했어요. 우리도 몰라. 엄마 수첩에도 그것밖에 없었어.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이클의 삶, 준호의 삶, 시어머니의 삶. 55년의 세월을 메우려는 것처럼. 그리고 마이클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내 친어머니한테 전해줘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찾으면.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양어머니도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키워주시면서도 제 친어머니를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내일 엄마 산소에 묻어드리자. 어머니한테.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 주세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미영은 혼자 시어머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비어버린 방, 유품 정리가 거의 끝난 방. 미영은 시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1969년 2월 15일. 재민 씨가 떠났다. 1969년 7월 12일.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다. 1969년 8월 1일. 아이는 어딘가로 입양됐다. 미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40년 동안. 하지만 이제는 그 미움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라도. 미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해해드렸을 텐데. 힘드셨던 거, 외로우셨던 거, 물론 그랬을까요? 미영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오래 시달렸는데 과연 이해해 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지금은 어머니, 용서해요. 아니, 용서가 아니라 이해해요. 미영이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 알아요. 그게 저한테 상처로 온 건 사실이지만 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거 알아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미영은 한참을 그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엄마,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왜 여기 있어? 잠 안 자고? 응, 잠이 안 와서. 미영이 웃었어요. 나도. 유진이 미영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 미영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어. 할머니 용서한 거야?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한 것 같아. 왜 그러셨는지. 유진이 미영의 어깨에 기댔어요. 엄마, 수고했어. 40년 동안. 미영이 유진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응, 수고했지. 두 모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빈 방에서 시어머니의 흔적 속에서. 그리고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응? 나는 너한테 그러지 않을게. 너 결혼하면 내 며느리한테 그러지 않을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냥 약속이야.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을 거야. 유진이 미영을 껴안았어요. 알아, 엄마.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미영이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시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마이클이 가져온 십자가 목걸이를 묻어드리기 위해서 묘비 앞에 모두가 섰어요. 마이클, 준호, 미영, 지훈, 유진. 그리고 저. 마이클이 목걸이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를 키워준 어머니가 드리는 거예요. 두 어머니가 저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마이클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삽으로 흙을 팠어요. 목걸이를 묻을 작은 구멍. 엄마, 형이 왔어. 아니, 동생인가? 하여튼 엄마 아들이야. 찾던 아들. 준호도 울었어요. 엄마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힘들게 숨기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미영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수밖에 없으셨어. 그 시대에는. 유진이 꽃을 묘비에 놓았어요.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찾던 아들 찾았어요. 지훈도 인사했어요. 할머니, 손자 지훈이에요. 할머니 비밀 알게 됐는데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서 지켜봤습니다. 이건 가족의 순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미영이 묘비 앞에 섰어요.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원망했어요. 왜 나한테 그러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매일 생각했어요. 미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 어머니도 아팠던 거. 미영이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용서라고 하면 건방지겠죠. 제가 뭐라고 용서를 해요. 그냥 이해해요. 어머니의 삶을. 미영이 깊이 절을 했어요. 편히 쉬세요, 어머니. 아들 찾았으니까.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은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했어요. 시어머니의 고향 해남도 방문했습니다. 마이클이 처음 보는 어머니의 고향. 여기서 어머니가 자라셨구나. 마이클이 시골 풍경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좋은 곳이네요. 아름다워요. 물론 시어머니가 살던 집은 이미 없었습니다. 개발로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마을 어른들 중 몇 분이 시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말순이? 기억하지. 예쁜 아가씨였어. 서울 간다고 떠나더니 그 뒤로 소식이 없었어. 마이클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 어머니, 여기서는 말순이라고 불렸군요. 응, 김말순이. 노래를 잘 불렀어. 목소리가 예뻤지. 마이클이 웃었어요. 저도 노래를 좋아해요.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건가 봐요. 우리는 마을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마이클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클이 떠나기 전날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이클이 배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가족 만나서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모두. 준호가 마이클의 손을 잡았어요. 형, 자주 와. 한국에 형이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저도 동생이 있다니 행복해요. 지훈이 말했어요. 큰아버지, 미국 오면 연락하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마이클이 웃었어요. 큰아버지, 좋은 말이에요. 고마워요, 조카. 유진이 마이클에게 선물을 건넸어요. 이거요. 할머니 사진이에요. 젊었을 때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스물 즈음의 모습. 마이클이 사진을 받아들고 울었어요. 이게 어머니. 제가 처음 보는 어머니 얼굴. 마이클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고마워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마이클 씨,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평생. 마이클이 미영을 바라봤어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어머니를 알게 됐어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남겨놓으신 거예요. 찾아달라고. 마이클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며느리였어요. 어머니도 아셨을 거예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그 말. 마이클이 떠난 후 미영은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상자 속 물건들은 마이클에게 보냈어요. 어머니의 유품들. 수천만 미영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 여보.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뭐해? 그냥 마무리하고 있어. 준호가 미영 옆에 앉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당신이. 미영이 웃었어요. 당신도 엄마한테 많이 힘들었지? 응. 미안해. 내가 좀 더 막아줬어야 했는데. 미영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진짜 괜찮아? 미영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 괜찮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 왜? 어머니를 이해하게 돼서 그런가 봐.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되니까. 미움이 풀렸어. 준호가 미영을 안았어요. 고마워. 엄마 끝까지 봐줘서. 그리고 이해해줘서. 미영이 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잖아.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유품 정리 현장을 다니며 일상을 보냈어요. 하지만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품 정리사님, 시간 되시면 한번 오세요.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저는 그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그 아파트. 미영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덕분에 가족을 찾았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다 할머니가 남겨놓으신 거예요. 미영 씨가 웃었어요. 그래도요. 당신이 그 상자를 발견해 주셨잖아요. 식사를 하며 미영 씨가 근황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이클 씨가 다음 달에 또 와요. 이번에는 가족들을 데리고요. 아내분이랑 아이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앞으로 자주 왕래하기로 했어요. 55년 만에 찾은 가족인데. 미영 씨의 얼굴이 밝았어요.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의 지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미영 씨가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쓸까 해요. 책이요? 네. 시어머니의 삶을. 김말순에서 박정순이 되기까지.
잃어버린 아들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던 이야기. 미영 씨의 눈에 결연함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숨기고 싶으셨던 이야기지만 이제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삶이 있었다고, 이런 여자가 있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미영 씨가 웃었어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집을 나설 때 현관에서 미영 씨가 말했어요. 유품 정리사님, 혹시 이 일 하시면서 후회한 적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의 비밀을, 사람들의 사랑을. 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네요. 누군가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이니까. 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도 만들어주죠. 미영 씨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시어머니의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 됐네요. 저한테도 가족한테도. 저는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미영 씨, 행복하세요. 네. 당신도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품에서 신분증이 2개 나왔을 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의 시작인지, 한 사람이 2번 살았다는 것, 그 뒤에 숨겨진 슬픔과 사랑. 박정순, 아니, 김말순 할머니. 당신의 비밀은 당신을 가두었지만 결국은 가족을 이어주었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해주었고 며느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어요. 당신의 마지막 유품이 그랬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유품을 정리하러 갑니다. 또 어떤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모든 유품에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 오늘도 저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줍니다. 유품 정리 전문가. 그게 제 일이에요.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새로운 의뢰인.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유품 정리 전문입니다. 저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방에서 이상한 상자가 나왔어요. 열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또 다른 상자, 또 다른 비밀. 제가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속으로. 어머니 방에서 남자 사진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아닌 남자요. 전화 속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바로 갈게요. 저는 메모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계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며칠째 잠을 못 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유품 정리사님이시죠? 제가 전화드린 이정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이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전에요. 향년 80이세요. 올해 편찮으셨거든요. 장례는 치르셨고요? 네. 장례 끝나고 정리하려고 어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이정호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상자가 나왔다고 하셨죠? 네. 장롱 맨 아래 서랍에요. 평생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서랍이었어요. 어머니가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열어보신 거예요? 이정호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정리해야 하니까. 근데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상자 안에 사진이 있었어요. 남자 사진. 젊은 남자. 아버지가 아닌 남자요. 저는 그를 따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작은 연립주택. 문을 열자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깔끔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정갈하게 사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방은 저쪽이에요. 이정호 씨가 안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장롱, 화장대, 그리고 침대.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 부부 사진, 아들의 돌 사진, 졸업 사진. 행복해 보이시네요. 사진 속에서, 네, 행복하셨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이정호 씨가 장롱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요. 맨 아래 서랍. 서랍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이미 부서져 있었고요. 열어보셨군요. 네. 충격받았어요. 뭔지 모르겠어서. 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 여러 장, 편지 묶음, 그리고 작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봤어요. 첫 번째 사진. 젊은 남자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잘생긴 얼굴에 밝은 눈빛.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제가 말한 남자. 이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아니시죠?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키가 작고 둥근 얼굴이셨거든요. 이 사람은 전혀 달라요. 두 번째 사진. 같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자는 돌아가신 어머니였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맞으시죠? 네. 젊을 때 어머니예요. 세 번째 사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1965년 봄. 우리의 약속? 1965년이면 어머니가 21살 때네요. 아버지랑 결혼하신 게 언제예요? 1967년이요. 어머니 23 때. 그러니까 이 사진은 아버지를 만나기 전의 것이었어요. 저는 편지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었어요. 노란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순이에게. 군대 생활이 힘들지만 내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있어. 제대하면 바로 너한테 갈게. 기다려줘. 꼭 행복하게 해줄게. 1965년 6월 동현이가. 순이. 동현. 어머니 성함이 뭐예요? 김순이요. 그럼 이 동현이라는 사람은? 이정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몰라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이야. 면회 와줘서 고마웠어. 내 얼굴 보니까 힘이 났어. 이제 6개월만 더 참으면 돼. 그때 우리 결혼하자. 부모님한테 말씀드릴게. 반대하셔도 꼭 너랑 결혼할 거야. 1965년 8월 동현. 결혼. 이 동현이라는 남자와 어머니는 결혼을 약속했던 거예요. 아버지 성함은 뭐예요? 이영수요. 이동현이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는 동현이라는 남자와 헤어지고 아버지와 결혼한 거였어요. 저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순이야. 큰일 났어. 아버지가 아셨어. 우리 사이를.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셔. 내가 대학 안 가고 네 같은 공장 여공이랑 만난다고. 결혼은 꿈도 꾸지 말래. 하지만 난 포기 안 해. 제대하면 무조건 너한테 갈게. 기다려. 1965년 10월 동현. 공장 여공.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동현이라는 남자는 집안이 좋았던 것 같았어요. 다음 편지. 순이야. 아버지가 나를 미국 유학 보낸대. 제대하자마자 반대해도 소용없어? 이미 비행기 표까지 끊어 놓으셨대. 어떡하지? 순이야. 어떻게? 1965년 12월 동현. 미국 유학. 강제로. 다음 편지. 순이야. 내일 미국 가. 아버지가 억지로 데려가셔. 도망칠 수가 없어.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꼭 돌아올게. 2년만 참아줘. 유학 끝나면 바로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사랑해. 1966년 1월 5일 동현. 1966년 1월. 동현은 미국으로 떠났어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없었어요. 그 뒤로 연락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런가 봐요. 이정호 씨가 힘없이 말했어요. 저는 상자 안에서 다른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작은 반지 하나, 얇은 은반지였어요.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DS 1965. D는 동현, S는 순이. 커플 반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였어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1966년 1월 6일. 동현이가 떠났다. 미국으로. 아버지가 억지로 데려갔다. 공항에 배웅도 못 갔다. 그냥 편지만 받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2년만 기다리라고 했다. 기다릴 수 있을까? 기다릴 거다. 꼭. 1966년 2월 15일. 동현이한테서 편지가 왔다. 미국 도착했대.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돌아오겠대. 기다리라고 했다. 기다릴 거다. 1966년 5월 3일. 편지가 끊겼다. 2달째 연락이 없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걱정된다. 1966년 7월 20일. 동현이 집에 찾아갔다. 동현이 아버지가 문전박대하셨다. 동현이는 미국에서 다른 여자와 약혼했대. 나 같은 건 잊으래. 다시는 찾아오지 말래.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예상했던 전개였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1966년 7월 21일. 하루 종일 울었다. 동현이가 다른 여자와 약혼했다니. 믿을 수 없다. 동현이가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강제로 시킨 거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공장 여공이고 동현이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처음부터 안 될 사이였어. 1966년 8월 1일.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다. 구역질이 난다. 설마. 1966년 8월 10일. 병원에 갔다. 임신이래. 동현이 아이. 어떡하지? 어떻게? 이정호 씨가 움찔했어요. 임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읽었습니다. 1966년 8월 20일. 동생한테 말했다. 동생이 울면서 나를 안아줬다. 어떡하냐고. 낳을 거냐고. 모르겠다. 아이를 어떡하지. 1966년 9월 5일. 동현이한테 편지를 보냈다. 미국 주소를 어렵게 알아냈다. 임신 사실을 썼다. 답장이 올까? 기다려본다. 1966년 10월 15일. 답장이 없다. 한 달이 넘었는데 동현이가 받지 못한 걸까? 아니면 받고도 무시하는 걸까? 모르겠다. 1966년 11월 1일. 배가 불러오고 있다. 숨길 수가 없다. 공장에서 잘렸다. 미혼모라고. 더러운 년이라고.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다. 1966년 11월 20일. 동생 친구 오빠가 있다. 이영수라는 사람.
착한 사람이래. 나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대. 결혼해주겠대. 이영수, 이정호 씨의 아버지. 1966년 12월 1일. 영수 씨를 만났다. 정말 착한 사람이다. 내 상황을 다 알고도 괜찮다고 했다. 아이도 키워주겠대. 자기 아이처럼.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1966년 12월 25일. 결심했다. 영수 씨랑 결혼하기로. 동현이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답장도 없잖아. 나는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영수 씨가 유일한 희망이야. 1967년 1월 15일. 결혼했다. 영수 씨와 작은 예식장에서 하객도 없이. 그래도 영수 씨가 웃어줬다. 고맙다고. 자기한테 와줘서. 나도 고마워요, 영수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지. 저는 수첩에서 눈을 떼고 이정호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현이라는 사람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기 내용대로라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정호 씨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어? 한참 후 이정호 씨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더 읽어주세요. 그 뒤에 뭐라고 썼는지.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1967년 4월 10일. 아들을 낳았다. 건강한 사내아이. 영수 씨가 이름을 지어줬다. 정호, 이정호. 영수 씨 성을 따랐다. 이제 이 아이는 영수 씨 아들이다. 동현이 아들이 아니라. 1967년 4월 15일. 정호를 안고 있으면 동현이 생각이 난다. 이 아이 눈이 동현이를 닮았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이 아이는 영수 씨 아들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 1970년 6월 1일. 정호가 3살이 됐다. 영수 씨를 아빠라고 부른다. 영수 씨가 정호를 정말 사랑한다. 친아들처럼. 아니, 친아들보다 더. 나는 다행이다. 정호가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1975년 9월. 정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영수 씨가 손을 잡고 데려다 줬다. 돌아오는 길에 영수 씨가 말했다. 정호는 내 아들이야. 평생. 나는 그 말에 울었다. 고마워서. 이정호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친아들이 아닌 걸? 네. 처음부터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평생 아버지로 살아주신 거예요? 네. 이정호 씨가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수첩을 계속 읽었어요. 1980년 3월. 동현이 소식을 들었다. 친구 통해서. 동현이가 미국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대. 아이도 둘 있대. 그래. 잘 살아야지. 나도 잘 살고 있으니까. 1985년 7월. 정호가 대학에 합격했다. 영수 씨가 너무 기뻐했다. 내 아들이 대학생이 됐어. 라고. 나도 기뻤다. 하지만 가끔 생각해. 동현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떨까? 자기 아들이 대학생이 된 걸 알면. 1990년. 정호가 취직했다. 좋은 회사에. 영수 씨가 잔치를 열었다. 내 아들이 최고야. 라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영수 씨가 정호의 진짜 아버지야. 피는 못 속인다지만 사랑은 피보다 진한 거야. 2000년. 정호가 결혼했다.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다. 영수 씨가 눈물을 글썽였다. 아들 장가 보내니까 시원섭섭하네.
나도 울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2010년 영수 씨가 돌아가셨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정호가 많이 울었다. 아버지 하면서 나도 울었다. 평생 나를 지켜준 사람, 정호를 아들로 키워준 사람, 그 사람이 떠났다. 2015년 오늘 동현이 부고를 들었다. 미국에서 암으로 돌아가셨대. 가슴이 이상했다. 50년 전 사랑했던 사람, 정호의 친아버지.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내 눈물은 영수 씨한테 다 썼으니까. 2020년 정호한테 사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기로 했다. 영수 씨가 정호의 아버지야. 그게 진실이야.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부자. 그게 더 진짜야. 2024년 내가 아프다. 많이 아프다. 오래 못 살 것 같다. 정호한테 미안하다. 사실을 끝까지 숨긴 것이. 하지만 말하면 정호가 상처받을까봐. 영수 씨한테도 미안할까봐. 이 비밀은 나와 함께 묻힐 거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2024년 11월. 내일이면 수술이다. 깨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호야, 미안하다.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줘. 너는 사랑받았어. 영수 씨한테도 나한테도. 너는 우리의 아들이야. 영원히.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걸 혼자 안고 사셨어. 저는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으면서 한 번도 내색 안 하셨어. 평생 나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어. 이정호 씨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젊은 동현의 사진. 이 사람이 내 친아버지라니. 그가 한참 사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근데 이상하네요. 뭐가요? 제가 이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디서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요. 누군가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어머니랑 얘기하고 갔어요. 그때 그 사람 얼굴이 이 사진이랑 비슷해요. 동현 씨가 한국에 온 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정호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희미해요.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중간에 끼워져 있던 메모 한 장. 1980년 5월 15일. 동현이가 왔다. 한국에 출장 왔다고. 날 찾아왔다. 20년 만이다. 정호를 봤다. 자기 아들인 줄은 모른다. 그냥 예쁜 아이네라고만 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동현이는 미안했다고 했다. 그때 편지 못 보내서 아버지가 다 막았대. 답장도 못 받았대. 내가 보낸 임신 소식도 그래서 몰랐대. 내가 임신한 줄. 나는 말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정호는 영수 씨 아들이야. 동현이 아들이 아니야. 동현이는 울면서 떠났다. 미안하다고. 행복하라고. 나는 행복해. 영수 씨랑 정호랑. 당신 없어도. 이정호 씨가 숨을 멈췄어요. 그 사람. 동현 씨가 절 본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1980년이면 정호 씨가 몇 살이에요? 13살이요. 그때 집에 온 사람이 동현 씨였던 거예요. 이정호 씨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가 날 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동현 씨는 정호 씨가 자기 아들인 줄 몰랐어요.
이정호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어머니는 일기에 썼잖아요. 정호 씨는 영수 씨 아들이라고, 동현 씨 아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친아버지가 날 보러 왔는데 어머니한테는 영수 씨가 진짜 아버지였던 거예요. 정호 씨를 키워준 사람, 사랑해준 사람, 피보다 사랑이 더 진하다고 하셨잖아요. 이정호 씨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참 후 이정호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유품 정리사님. 네, 저 동현 씨 가족을 찾아봐야 할까요? 미국에 있을 거잖아요. 제 이복 형제들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건 정호 씨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비밀로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걸 파헤쳐도 되는 건지.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정호 씨, 어머니가 남기신 것들을 보세요. 사진, 편지, 일기. 이건 전부 버리셔도 되는 거예요. 숨기고 싶으셨으면 버리셨겠죠. 하지만 남기셨어요. 이정호 씨가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언젠가 정호 씨가 알게 되기를 바라셨던 건 아닐까요? 직접 말씀하시긴 힘드셨지만 이렇게 남겨두신 거. 이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의 인생을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호 씨를 사랑하셨는지. 이정호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그날 저녁 저는 이정호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가 부탁했거든요. 혼자 있기가 힘들다고. 식당에서 이정호 씨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아니, 영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정호야,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고맙다. 이정호 씨가 목이 메었어요.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셔서 그게 아버지한테는 선물이었던 거예요. 아들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분이셨네요. 영수 아버지.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단 한 번도 저를 차별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더 사랑해 주셨어요. 이정호 씨가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묻은 미소.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제가 친아들이 아닌 걸 아셨으니까 더 사랑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상처받지 않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고 어머니가 쓰셨잖아요. 이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그 말이 이해돼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이정호 씨가 말했어요. 유품 정리사님, 고마웠어요. 덕분에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그냥 유품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이해하신 건 정호 씨예요. 동현 씨 가족은 찾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네, 제 아버지는 이영수 씨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 사랑해주신 분. 동현 씨는 제 친아버지일 수는 있지만 제 아버지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정 같아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도 그거일 거예요. 저한테 진실을 알려주시면서도 아버지는 영수 씨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정호 씨가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이정호 씨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유품 정리사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요? 어머니 유품 중에
사진이랑 편지, 일기는 제가 보관하려고요. 근데 나머지 물건들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저 혼자서는 아직 힘들어서. 그럼요. 도와드릴게요. 저는 다시 그 연립주택을 방문했습니다. 이정호 씨와 함께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옷, 신발, 생활용품들.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이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이정호 씨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아기 옷들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베네저고리, 모자, 양말. 이거 제 거예요? 상자 바닥에 메모가 있었어요. 정호 태어났을 때 입힌 옷. 1967년 4월 10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 내 아들. 이정호 씨가 아기 옷을 들어 올렸어요.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네요. 60년 가까이. 소중한 물건이었겠죠. 이정호 씨가 아기 옷을 가슴에 안았어요. 어머니. 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어요. 유품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이정호 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고마웠어요. 유품 정리사님. 덕분에 어머니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좋은 이야기 들었어요. 좋은 이야기요? 네. 사랑 이야기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정호 씨를 향한. 이정호 씨가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제가 받은 건 결국 사랑이었어요. 그게 어디서 왔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잘 사세요. 부모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네. 그렇게 할게요.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많은 비밀을 만나게 됩니다. 숨겨진 사랑, 감춰진 아픔, 말하지 못한 진실. 하지만 그 비밀들 속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요.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랑, 누군가를 아끼려는 사랑. 김순희 할머니는 평생 비밀을 안고 사셨어요. 하지만 그 비밀의 중심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수 아버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친아들처럼 키웠어요. 그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여러 모양이 있어요. 피로 이어진 사랑도 있고 선택으로 맺어진 사랑도 있어요. 어떤 게 더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진심이냐는 거예요. 김순희 할머니의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이영수 아버지의 사랑도 진심이었고요. 그 진심이 이정호 씨를 키웠어요. 오늘도 저는 누군가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랑이 숨어 있을까요? 문득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 새로운 의뢰인.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유품 정리 전문입니다. 저기요.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이상한 편지가 나왔어요. 다른 여자한테 쓴 것 같은데. 또 다른 비밀. 또 다른 이야기. 저는 메모를 준비했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의 비밀. 저는 오늘도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유품 정리 전문가. 그게 제 일이니까요. 유품 정리사님. 혹시 본인 유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건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저를 만났을 때 물었어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유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수백 명의 유품을 정리해 왔어요. 그들의 삶을, 비밀을, 사랑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삶은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아침 저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췌장암 3기. 수술은 어렵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얼마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유품 정리를 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봐왔으니까요. 언젠가 제 차례가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유품을 남길 차례구나. 저는 38살입니다. 미혼이에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25살 때 교통사고로 두 분 다 한꺼번에. 그때 저는 처음으로 유품 정리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텅 빈 부모님 집에서 두 분의 물건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낡은 지갑, 어머니의 요리책,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들. 물건 하나하나에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유품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는 걸,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걸.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저처럼 힘들지 않게 고인의 마지막을 정리해드리는 일.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차례가 왔네요. 집으로 돌아와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원룸이에요. 혼자 사니까 넓은 집이 필요 없었거든요.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해요. 대부분 소설책. 일하다 지치면 읽었습니다. 옷장에는 옷이 몇 벌 없어요. 검은색 옷들 뿐. 유품 정리할 때 입는 옷들. 서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열어봤습니다.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부모님 사진, 대학 시절 친구들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젊은 남자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준이, 제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던 사람. 8년 전에 헤어졌어요. 제가 떠나보냈습니다. 왜 떠나보냈냐고요? 그건 길게 이야기해야 해요. 민준이를 만난 건 29살 때였습니다. 유품 정리 일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한 아파트에서 독거노인의 유품을 정리하러 갔어요. 그때 민준이가 왔습니다. 사회복지사였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담당했던 유품 정리사님이세요? 네. 고생 많으시네요. 이런 일 하시기 힘드시죠? 민준이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죽음을 매일 마주하는 거잖아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죽음에 익숙해지면 삶을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삶을 잊고 있었거든요. 매일 죽음만 보면서 제 삶은 돌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민준이와 자주 만났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일했으니까요. 그는 독거노인들을 돌봤고 저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유품을 정리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수진아, 나랑 사귀자. 민준이가 고백했을 때 저는 울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거든요. 그래, 사귀자. 우리는 3년을 사귀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민준이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안아줬고 웃게 해줬어요. 수진아, 나랑 결혼하자. 민준이가 프로포즈했을 때 저는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자궁에 종양이 있습니다. 지금은 양성이지만 언제 악성으로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멍해졌어요. 민준이는 아이를 원했거든요. 결혼하면 아이 둘은 낳고 싶다고 했어요.
가족을 꾸리고 싶다고. 저는 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대신 저는 도망쳤어요. 민준아, 우리 헤어지자. 뭐? 왜?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더는 못하겠어. 미안해. 민준이가 울었어요. 왜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다고, 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제발 이유라도 말해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렇게 민준이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번호도 바꿨고 이사도 갔습니다. 민준이를 잊으려고 일에 더 매달렸어요. 유품 정리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파묻혀 살았어요. 그렇게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임신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죽게 생겼으니.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제 유품으로 남길 편지. 누구한테 쓸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제 유품을 정리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친척은 멀리 살아요. 친구들도 뜸해졌고, 결국 저도 독거인 거였네요. 제가 정리했던 수많은 분들처럼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알거든요. 제 유품을 정리할 누군가가 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이야기를 알게 될 거라는 걸. 저도 그랬으니까요.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알게 됐으니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분께 저는 유품 정리 전문가 한수진입니다. 10년 동안 수백 명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분들의 삶을, 비밀을, 사랑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왔네요. 제 유품을 정리하시는 분께 부탁드려요. 제 물건들은 별거 없어요. 기부하셔도 되고 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서랍 안에 사진이 있어요. 남자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을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저는 민준이의 옛 주소를 적었어요. 아직도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했다고, 사랑했다고, 행복하라고.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8년 동안 피해온 것,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준이 번호를 검색했어요. 오래전에 지웠지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민준이 목소리였어요. 8년 만에 듣는 목소리.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민준아.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나야. 어떻게? 8년 만에. 왜 전화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왜 갑자기? 그때 이유 말 못했잖아.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 민준이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지금 말해줄 수 있어? 응.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때 건강검진 결과,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도망쳤다는 것,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너는 아이를 원했잖아. 나는 그걸 못 줄 수도 있는데. 바보야. 민준이가 말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아이가 뭐가 중요해. 난 너랑 함께 있고 싶었어. 아이가 없어도 괜찮았어.
민준아,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결정했어? 그건 우리 둘이 함께 결정할 문제였잖아.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겁쟁이였어. 8년이야. 8년 동안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민준이도 울고 있었어요. 찾았어? 당연하지. 하지만 못 찾았어. 내가 너무 잘 숨었으니까.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어떡해.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왜 지금 전화한 거야? 8년이나 지났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아, 나 아파. 아프다니? 어디가? 췌장암이래. 시한부야.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뭐라고? 의사가 6개월에서 1년이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잠깐.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집이야. 주소 알려줘. 지금 바로 갈게. 민준아,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주소 알려줘.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울면서, 저도 울면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8년 만에 보는 얼굴. 많이 변했어요.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 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따뜻한 눈빛. 수진아. 민준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힘껏.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8년 동안 그리웠던 온기. 우리는 현관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8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 유품 정리. 아직도 그 일에? 응.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아직 사회복지사야. 그렇구나. 결혼은? 안 했어. 저는 놀라서 민준이를 봤어요. 안 했어? 왜? 너 때문이지. 너 잊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른 사람 만나봤어. 소개팅도 하고. 근데 자꾸 내가 생각나서 비교하게 되더라. 민준아, 바보 같지? 8년 동안 안 나타나는 여자 기다린 거.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듣기 싫어. 민준이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옆에 있을게. 끝까지. 민준아, 나 얼마 못 살아. 그거 알지? 알아. 그런데도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지. 하지만 상관없어. 내 옆에 있고 싶어? 민준이가 저를 다시 안았어요. 8년 동안 후회했어. 왜 더 찾지 않았을까? 왜 포기했을까? 이제 같은 후회는 안 해.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고마워.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병원도 함께 갔고 밥도 함께 먹었습니다. 수진아, 나랑 같이 살자. 같이 살자고? 응. 남은 시간. 함께 있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살자. 민준이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민준이가 방 하나를 가리켰어요. 내 물건 다 가져와. 책도 옷도 다. 저는 웃었어요. 물건 별로 없어. 그래도 다 가져와. 여기가 이제 내 집이니까. 저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외로웠지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옆에 사람이 있어요. 따뜻해요. 이게 집이구나.
진짜 집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민준이가 옆에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저는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부탁할 게 있어. 뭔데? 내가 죽으면 내 유품 내가 정리해줘.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들어봐. 나 유품 정리사잖아. 남의 유품은 수백 번 정리했는데 내 유품은 생각해 본 적 없었어. 수진아, 근데 이제 생각해 봤어. 내 유품을 누가 정리할까? 답은 하나더라. 너야. 민준이가 울었어요. 나보고 내 물건 정리하라고?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어. 내가 해줘야 해. 다른 사람은 싫어.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내 유품 중에 하나 남겨줘. 뭔데? 우리 사진. 8년 전에 찍은 거. 내 서랍에 있었어. 그거 내가 가져. 민준이가 펑펑 울었어요.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응. 버리지 못했어. 그게 내 보물이었거든. 저도 울었어요. 민준아, 고마워. 마지막에 내가 와줘서. 수진아, 사랑해. 8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제 몸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민준이와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유난히 햇살이 좋아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뭐 봐? 민준이가 옆에 앉았어요. 그냥 햇살 예쁘다. 응, 예쁘네. 저는 민준이에게 기댔어요. 민준아, 응, 행복했어? 지금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해요. 민준이의 손도 따뜻해요. 이대로 잠들면 좋겠어요. 따뜻한 햇살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수진아, 사랑해. 민준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고마웠어. 행복했어. 안녕. 한수진, 1986년생, 2024년 사망, 향년 38세, 유품 정리 전문가, 10년 동안 수백 명의 유품을 정리했다.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눈을 감았다. 민주는 수진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검은 옷들, 책들, 그리고 작은 물건들. 그 중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8년 전에 함께 찍은 사진. 민주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약속 지킬게. 수진아, 내 유품, 내가 정리했어. 민주는 수진의 편지도 발견했어요. 죽기 전에 썼던 편지. 이 편지를 읽는 분께 서랍 안에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민주는 웃었어요. 울면서, 바보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좋았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봤던 그 햇살. 수진아, 잘 가. 거기서는 아프지 마. 민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수진이 남긴 유품 정리 도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내가 이어야 하나? 수진이 했던 일. 유품 정리.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수진이 말했었죠.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게. 수진아, 내일, 1년 후, 민주는 유품 정리사가 되었습니다. 수진에게 배운 건 아니지만 수진이 남긴 물건들을 보며 공부했어요. 오늘도 새로운 의뢰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품 정리 전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정리 좀 부탁드려요. 네. 주소 알려주세요. 민주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어요. 수진아, 나 지금 내일 하고 있어. 누군가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일, 내가 사랑했던 일. 이제 내가 할게. 내 대신 너를 기억하며. 민주는 유품 정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목에는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수진아, 오늘도 같이 가자.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수진이 좋아했던 그런 햇살. 민주는 걸으며 혼잣말했어요. 유품 정리는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내가 그랬잖아.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처럼. 응, 맞아.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끝은 누군가의 시작이 되니까요. 유품 정리사 한수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민준에게 이어졌고 민준은 그 사랑을 품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래요. 언젠가 끝나지만 우리가 남긴 것들은 이어져요. 사랑으로, 기억으로, 이야기로.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워라고 말해요. 내일은 모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있으니까요. 오늘을 살아요. 사랑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그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유품이에요. 사랑했다는 기억, 행복했다는 흔적. 그게 진짜 유품이에요.